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측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 예술단, 참관단 등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깜짝 제안을 내놨습니다. 우리 측도 북측이 많은 대표단을 파견해줄 것과 공동 입장과 공동 응원을 희망한다고 파답했습니다. 또 북한 측이 회담을 공개로 진행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는 등 우호적인 자세로 나오면서 원만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표단에 전권을 주며 힘을 실어 회담이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합의의 핵심 내용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위해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문제가 일어나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면 그때 아랍에미리트에 설명하려 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과 충청, 제주 지역에 10cm 가까운 눈이 오며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최대 20cm의 눈이 더 오고 이번 주 후반까지 강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 기록에 따르면 장 씨가 폭행과 협박을 받은 정황들이 다수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술접대 강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 등 수조 원대 국책 사업과 세월호 관련 문서들이 무단 파기되거나 아예 기록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 인수 금액을 1조 원 이상 올리면서도 안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고 투자원공사는 해외 투자 검토 서류들을 폐지업체에 넘겼습니다. 마을 주변에 수십 개의 폐기물 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마을에는 쇳가루가 날리고 이 때문에 병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미리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 회담은 수석 대표급 회담이 일단 저녁 7시 25분, 그러니까 35분 전에 일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종결회의라고 해서 아마도 이 내용은 오늘 나온 내용들을 쭉 정리하고 합의된 내용을 또 정리하는, 그리고 서로 제안으로 끝난 부분은 따로 또 정리하는 그런 회의 같은데, 이것이 8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에 회담장에서 시작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결회의가 어느 정도 걸릴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일단 지금까지 서로 합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고, 종결회의가 끝나고 나서 혹시 회담 이후 열리는 브리핑이 나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뉴스 중간에 나올지 아니면 저희 뉴스가 끝나고 나올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종결회의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서 저희 뉴스 중에라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이 오늘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또 응원단과 예술단, 참관단까지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이른바 깜짝 제안을 내놨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 일부가 참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동 축제장으로 만들겠다는 데에 남북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남북은 2년 넘게 끊겼던 서해지구 군통신선도 복원했습니다. 남북한 군의 우발적인 충돌 우려를 크게 낮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2년여 만에 재개된 첫 대화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온 셈인데, 먼저 오늘 남북한 합의 내용을 유선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선희 기자와 저하고 정리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대략 합의된, 그것이 확인된 그런 내용들이고, 이 시간 이후에 종결회의가 끝난 뒤에 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오후 6시까지의 상황이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예. 그 이후에 지금 종결회의를 통해서는 공동 발표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예. 발표문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유선희 기자와 저와 정리하는 내용이
대략 오늘 회담에서 나온 내용들의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최종 발표가 말씀드린 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자체는 뭐 확정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오전 회담을 마치고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번 회담의 우선 명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북측이 응원단이나 예술단도 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확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의견이 상당히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양측의 제안을 보겠습니다. 우리 측은 많은 대표단을 보내달라, 그리고 공동으로 입장하고 공동 응원단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한 많은 대표단, 그리고 북측이 말한 응원단, 예술단 등과 같은 이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의견이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수백 명 수준의 대규모 파견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이따가 이른바 이제 종결 회의가 끝난 뒤에 공동 합의문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 회담은 오늘이 안 되면 내일로도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모든 결론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지렛대 삼아서 남북관계를 개선한다. 그러니까 가장 크고 중요한 원칙의 합의는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측에서 평창올림픽 문제 외에도 많은 제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조명균 장관이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첫 술에 배가 부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끈기를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전 회담 중에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안을 거의 다 했습니다. 예. 자, 먼저 군사회담 제안이 있었죠? 네, 지난해 7월에 했던 제안들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측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 당국회담을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또 2월에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적십자 회담을 열자고도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해안 군 통신선이 복구된 건지 모르겠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군사용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예를 들면 개성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인력 같은 것을 파악하는 데 쓰이던 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앞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긴 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북한이 그동안 사실상 거부해왔던 사안들인데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복구가 됐습니다. 예. 내일 실제로 오전 8시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23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것은 군사회담에 실질적으로 응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예. 군사회담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군사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면 이제 통신선도 복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큰 방향은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그런 지적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유선희 기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북측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죠? 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일단 우리가 제안은 했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됐지만 예. 아직 북측의 대답이 명확하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북측은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제안이 오간 게 있습니까? 네, 대표단은 한반도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하자 그리고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예. 이것은 사실상 핵미사일 도발을 좀 중단하고 우리와 회담을 정례화하자 이런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북한으로선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인데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선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비핵화 얘기를 꺼냈을 때 북측 대표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거를 우리 측 대표단에 물어봤는데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다만 북측이 비핵화 얘기도 경청은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공동 합의문에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하는 걸 봐서는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짚어지는군요.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자, 종결회담이 8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판문점 평화의 집 근처에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있는 통일대교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에 회담장이 있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시작돼서 회의, 정회 이것을 반복하면서 지금 회담은 대략 한 10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결회담 시작됐다는 소식이 거기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북 양측이 회담 이후에 함께 발표할 공동 보도문을 조율하는 작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전인 오후 8시부터 종결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담의 최종 결과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는 오후 6시 25분부터 15분 동안 양측 수석 대표를 제외한 대표단 차원의 3대3 실무 협의가 이뤄졌고요. 그 이후인 7시 5분부터 20분 동안은 양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또 이성권 조평통 위원장을 포함한 수석 대표급의 3대3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양측이 공동 문안 타결에 거의 다다랐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자, 공동 보도문에 담길 문안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예상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이번 회담에 예상외로 또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번 공동 보도문에도 전향적인 메시지가 담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미 오늘 오전에 남북 양측은 공동 보도문의 초안을 서로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서로 간의 이견을 하나씩 좁혀나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 또 통신선을 양측이 재개하는 문제는 이미 확정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입장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관건입니다. 예. 자, 이 종결 회담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은데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자면 뭐 예측하기가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빠르면 저희 뉴스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 내라도 공동 보도문이 나오고 최종 브리핑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회담의 최종 결과가 오늘 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경우에는 남북 대표단이 공동 보도문을 취재진에게 배포를 하고 이르면 오늘 중으로 우리 대표단이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 협상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 대표단의 대변인격인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른다며 회담이 항상 그렇듯이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성급하게 일찍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긴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으로선 모든 것을 예측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박현주 기자가 통일대교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측은 오늘 모두 발언에서 회담 전체를 공개하러 하자는 돌발 제안을 했습니다. 회담에 내놓을 것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했죠. 우리 대표단도 사실상 회담에 전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회담의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잠깐 과거에 이 회담 경험이 있는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회담장 내에 CCTV를 통해서 전해지는 상황을 보고 청와대의 의견이 실시간 쪽지 형태로 대표단에게 전달됐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은 쪽지 지시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이선건 위원장은 전체 회의에 앞서 회담을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고위회담을 지켜보는 내의 그 이목이 강렬하고 또 기대도 큰 것만큼 우리 측에서는 저리 공개를 해서 이 실황이 다 어민족이 전달되면 어딘가 하는 그런 그 견해입니다. 회담 공개는 주요 의제에 대해 소위 선물로 내놓을 제안이 많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방침까지 재가를 얻어나왔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도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북한은 제재 축소 문제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역시 대표단에게 전권을 부여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일반에 공개되진 않지만 회담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청와대와 남북회담본부에서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과거 회담에서는 북측의 발언이 나오면 실시간으로 쪽지를 전달하면서 청와대가 회담 대표단의 입장을 컨트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담에선 쪽지 지시가 사라졌습니다. 쪽지 지시가 이어지면 북측이 우리 대표단을 얕잡아 볼 수 있어서 청와대는 큰 흐름만 보고받고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예, 오늘 남북 간 만남의 자리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원만했지만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2년 만에 만나는 만큼 마냥 편한 자리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쪽은 말 속에 살짝이나마 뼈를 넣기도 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성건 조평통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은 뒤 회담 장소인 평화의 집으로 향합니다. 먼저 도착한 우리 측 대표단은 평화의 집 1층에서 북측 대표단을 맞았습니다. 제일 축하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논의라는 주요 의제에 맞춰 오늘 남북회담 테이블에는 평창수가 놓였습니다. 우리 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날씨를 언급하며 인사말을 건네자 평양에서 내려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북측 대표는 이를 남북관계에 빗대어 대답했습니다. 자연계의 날씨보다 이 북남 관계가 더 동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어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던 2000년에 태어난 자신의 조카가 이제 대학에 간다며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소감도 내놓았습니다. 그 조카가 2000년 6월 달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걔한테 벌써 18년이 됐구나.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2번씩이나 벌써 지났으니까 이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뼈있는 얘기도 주고받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양쪽 모두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려 신경 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장관 선생이 이제 평창 올림픽부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유년 시절에 수개도 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 민심은 우리 남북 관계가 화해와 평화로 나가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예, 북한 대표단은 대개는 회담장 안팎에서 좀 경직된 모습을 보여오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도 잘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 측과도 또 우리 기자의 질문에도 자유롭게 말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북측 수석대표인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우리 측 취재진과 첫 만남부터 회담 결과를 낙관했습니다. 오후 회담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될 겁니다. 강경파로 알려진 이 위원장은 줄곧 밝은 표정이었고 농담도 던졌습니다. 선생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민심입니다. 하지만 주민들 얘기엔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같이 올림픽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여유로운 모습의 대표단과 달리 양측 지원 인력은 분주했습니다. 회담장에 배석한 수행원들은 쉴 새 없이 펜을 움직였고 바로 옆 상황실에선 실무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보내겠다고 한 참관단이란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간에 혹시 이제 용어의 차이라든지 이해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범위라든지 어떤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오늘 북측이 내놓은 제안이나 또 양측이 합의한 것들의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지난번에도 나와주셨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다시 옛날 일을 좀 상기하자면 작년 7월에 나오셔서 12월 정도에는 북한이 대화를 요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대략 시간이 맞아 들어간 것 같고요. 또 다만 이제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나와 주셨을 때 북한이 아마 한미연합훈련의 중지 혹은 축소를 요구할 것이다. 거의 틀림없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오늘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오늘은 안 나왔지만 앞으로 할 것이다. 반드시 할 겁니다. 예. 물론 오늘 회의로 다 종결되진 않겠죠. 근데 예, 공동 보도문 종결 회의는 공동 보도문을 서로 낭독하는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예. 시간은 많이 별로 안 걸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종결 회의를 끝내고 공동 보도문을 내면 그걸로 회담은 끝인가요? 아니죠. 공동 보도문에 이제 다음번 회담을 언제 그렇겠죠? 어디에서 한다. 예,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예. 부분 회담은 좀 계속하기로 했다. 예. 급을 낮출 수도 있고. 예. 그때쯤에는 지난번에 예상하신 대로 연합훈련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오늘 분위기 봐서는 그 얘기는 애초에 안 꺼내기로 지금 작심을 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순서에서 다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런가요? 예. 그것도 역시 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선수단하고 응원단뿐만이 아니라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까지 보내겠다고 참관단 다 이제 보내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뭐랄까요, 좀 판을 키워가는 뭐 그런 느낌을 갖지는 않으십니까? 네, 우리 쪽에서 물론 이제 많은 그 대표단을 보내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고 그랬지만 예. 저쪽에서 준비된 그 기조 발언에 준비된 내용이 뭐 지금 9개 그 대표단인가 그래요. 예. 기자단,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단, 그다음에 뭐 예술단, 참관단, 예. 그다음에 또 응원단, 그다음에 또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예. 고위급 무슨 대표단, 그다음에 이제 뭐 선수단, 그렇죠. 그렇게 해서 8개인가 9개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거의 700~800명 가까이 될 텐데 예. 이게 올림픽 행사를 하러 오는 건지 예. 그 무슨 예술 공연을 하러 온 건지 예.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잘못하면은 이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예. 조금 비판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과하게 나온다 그렇죠. 그런 말씀인가요? 네. 과유불급인데 예. 그러면 그건 우리 정부와의 어떤 차후의 조율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대표단이라고 그럴까 청관단을 보내는 이유가 예. 혹시라도 뭐 아니기를 바라지만 금년 9월 9일 날 열리는 자기네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에 남쪽에서 대표단을 또는 축하 무슨 공연단을 예. 보내주기를 바라는 포석으로 그런 거 아닌가. 예. 그렇다면은 그 곤란해지죠. 예. 그 너무 혹시 앞서가는 해석 아니실까요? 아니 글쎄 뭐 아니기를 바란다고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것까지도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나. 아마 정세현 전 장관의 생각보다 훨씬 북한이 더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예. 그 이유가 뭐 구구절 아니라 하더라도 가령 그 동계올림픽을 누구나 뭐 그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북한이 정치적으로 더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거 말고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그 화해협력 분위기가 고조화되고 예. 그런 분위기가 금년 뭐 가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면 예. 북한에 대한 제재 분위기가 이제 약화될 겁니다. 예. 뭐 그런 것도 계산했을 거고.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제재 국면에서 그것을 좀 풀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고위급 대표단을 지금 단장을 누구를 보낼지 모르지만 예. 상당히 정치적 비중이 있는 사람을 보낼 거예요. 예. 그거는 미국 쪽에서 누가 오는가를 보고 아마 마지막 올림픽에 그렇죠. 예. 결정하겠지만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예. 미국 간에 바로 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깔려 있지 않나. 징검다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근데 적어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있지 않으면 제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부분들을 북한의 의도대로 이렇게 좀 약화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예.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조건을 걸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게 지금까지 전혀 이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이번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 미국 간의 물밑 접촉이든지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면은 예. 그런 문제를 일단 뭐 접어두지는 않지만은 예. 일단 그걸 건너뛰면서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예. 비핵화에 대한 뭐 계략적인 약속을 받아내고 미국 대화는 계속한다, 시작한다. 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어찌됐든 북한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그게. 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양쪽에 혹은 삼자 간에 치열한 수싸움이 있을 것은 뭐 분명해 보이는군요. 그 말씀에 따르자면. 그렇죠. 뭐 그게 예. 당연히 머리 싸움인데. 예. 이산가족 상방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해 군사선 개통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 군사선 개통은 군사회담용은 아닙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양쪽에 그 철조망이 있잖아요. 예. 철조망에 통문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예. 통문을 개성공단에 출근하는 우리 쪽의 인원
또는 퇴근하는 사람 예. 또는 개성공단 방문하는 사람들이 오고 갈 때 군사선으로 이렇게 통문을 여는 걸 서로 통보해주고 합의하는 예. 그 용도로 쓰여왔어요. 예. 원래는 그게 이제 철도로 연결할 때 2002년에 개설을 했었는데 예. 이제 그걸 서해선을 먼저 열었는데 동해선도 곧 열 가능성이 있죠. 예. 그게 2011년 무슨 산불 났을 때 그쪽은 탔대요. 예. 그럼 간단합니다. 줄 연결하면 되니까. 근데 그 군사선을 연결한다는 얘기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금강산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면허선까지 전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군사선 연결했다는 얘기 듣고 이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는 거고 사전 그렇죠. 조치. 예.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금강산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하고 또 연결시키려고 그런 거구나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 모든 것이 이제 예측이기 때문에 뭐 좀 더 이제 추이를 보면 대략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까지의 분명한 사실은 서해 군사선은 지금 일단 통신선을 열어놨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 어떤 진행이 있을 것인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간단하게 좀 도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어제 저희는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기로 했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치유금 10억 엔의 반환이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 10억 엔을 전액 우리 예산으로 대체해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반환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죠. 정부는 기존 합의의 핵심인 10억 엔을 받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합의 파기라는 말만 안 했을 뿐 사실상 파기를 공식화한 셈입니다. 일본에서는 또다시 예의 1mm 발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가 오늘 발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당시 합의의 문제점을 발표한 지 2주 만에 우리 정부의 후속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처리 방안을 두고 관심이 집중됐던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은 결국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측과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당장 일본 정부가 관련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적은 만큼 사실상 반환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일본 출연금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온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 방안도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일본 측은 우리 정부가 10억 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진의가 궁금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합의는 1mm도 안 움직인다는 주장을 또 내놓았습니다. 윤서령 도쿄특파원입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나온 지 1시간도 안 돼 고노타로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政権が変わったからといっても責任を持って実施を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国際的かつ普遍的な原則であります。 특히 화해치유재단에 거출한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데 대해 진의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의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일본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파기나 재협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파기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합의는 1mm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며 강경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경고했던 일본이 당장 구체적 행동을 취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북 대화와 북핵 문제 등 현안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사령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파기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파기다. 그리고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여전히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정재윤 기자가 지금 청와대에 나가 있습니다. 자, 강경화 장관 발표를 보면 파기라는 말이나 재협상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은 사실상의 파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은 뭐 당연히 가능한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한 이 위안부 합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즉 위안부 문제를 앞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우리가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사안은 결국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이 핵심 후속 대책을 보면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또 일본 측이 피해자들의 이 치유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즉, 이 불가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내용도 그렇고 또 어제 저희가 바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일본이 내놓은 10억엔의 경우에 사실상 반환하기로 했다라고 전해드리면서 그것이 파기의 근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강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표현은 좀 다르긴 했지만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강 장관은 반환이라는 표현만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 결국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10억엔은 쓰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 그리고 돈을 쓰기로 한 것은 우리 정부 돈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일본 정부와 어떻게 할지는 상의를 하겠다는 건데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이 반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환 기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추진해야 할 단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 위안부 합의의 핵심 사안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사안을 모두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예. 자, 그 10억엔은 물론 일본이 안 돌려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은 어디다 예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이 일본이 10억엔을 돌려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10억엔을 다른 기관에 예탁을 하고 아직 어떤 기관에 예탁을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돈을 예탁을 하고 추후 일본과의 관계를 봐가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10억의 문제는 당분간은 이 주인 없는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자, 재협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 쪽에서는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냐 해서 좀 긴장한 듯한 그런 반응도 당초에는 있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일단 정부 간 맺은 합의인 만큼 아무리 내용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 합의는 이미 맺어진 것이니까 그냥 두고 이제부터는 일본 정부와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새롭게 논의를 해볼 수는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 외교부 관계자도 이 협정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없으나 일본 측의 새로운 요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여전히 일본은 불가역을 또 앞으로도 외칠 텐데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역시 관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야 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각종 추측과 오보가 난무했습니다. 한 달 넘게 끌어온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해답이 나왔는데 이명박 정부의 국방 책임자였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JTBC 취재팀과 만나서 우리 군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유사시에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체결해 주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다른 나라 전쟁에 우리 군이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죠. 군의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비밀리에 했다. 즉 비밀 협정을 맺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먼저 김 전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실 텐데 이희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JTBC 취재진을 만난 김태형 전 장관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에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UAE 원전 수주가 급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해줬다는 겁니다. 국회의 우리 분위기라니까는 일단 정부에서 뭘 했다 그러면 일단은 반대하는, 비준을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 거야.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정말로 군대를 파병해야 할 일이 UAE에 생기면 그때 비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파병협정은 체결 단계 때부터 국회의 비준 사안입니다. 김 전 장관은 파병이 현실화했을 때 비준이 안 되면 어쩌려고 했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국회에서 그냥 절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럴 경우 UAE는 협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사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보고 안 했어요. 대통령 모르시죠? 뭐 대통령께서 그런 세세한까지 부서에서 하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뒤늦게 이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현 정부가 문제를 수습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수습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부 수습에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현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 자체는 잘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송영무 장관과 현 정부가 비밀협정에 손을 대려 한 게 국익에 반한다는 겁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내가 말하면 폭로가 된다.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해온 내용이죠. 아랍에미리트 연합과의 관계 악화 원인을 후임 정부에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김태형 전 장관이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바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원전 수주를 대가로 UAE와 맺은 2년 계약은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악화가 후임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주장도 해왔습니다.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비밀 군사협정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MB정부는 다시 이면 계약 논란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다만 한 측근은 JTBC와의 통화에서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만 말했습니다. 비밀 협정이 있었지만 국익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문제 삼는 건 곤란하단 겁니다. 이면 합의는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자유한국당도 여당의 역공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익을 위한 비공개 협상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현 정부가 그걸 문제 삼다 UAE와의 관계를 망친 것이라고 다시 현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김태형 전 장관을 만나고 온 이희정 기자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잠깐 좀 속보를 전해드리자면 지금 종결회의가 8시에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북회담에. 근데 통일부 쪽의 얘기로는 재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종결회의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종결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아마도 저희 뉴스 시간 중에라도 이 종결협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온 대로 곧바로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형 전 국방장관을 만나고 왔는데 김 전 장관이 공개하지 않은 협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협정은 그러니까 이제 뭐 비밀 협정 혹은 이제 이면 계약. 왜냐하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원전을 파는 대신 뭐 유사시에 군을 보낸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른바 이제 이면 계약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것을 사실 실토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 김태형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원전 수주를 체결할 당시에 직접 군사협정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예. 당시에도 이 유사시 군사적 지원, 그러니까 이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됐다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일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공개하기를 계속 거부를 했고 예. 또 이면 합의 사실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김 전 장관이 약 7년 만에 이 입장을 밝히고 이 부분을 인정을 한 건데요. 이 비밀 협정 내용을 또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이 아랍에미리트의 칼든 청장이 방한한 직후입니다. 예.
근데 그 김태형 전 장관이 그 얘기한 게 맞습니까? 이 내용을, 그러니까 비밀 협정의 내용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게 맞나요? 네, 제가 오늘 직접 물어봤는데요. 본인이 당시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 대통령에 따라서 이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그러면 몰랐냐라고 예. 물어봤더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후에는 뭐 알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인데 군 통수권자가 자기가 지시를 하게 돼 있는 군대가 남의 나라 일에 여차직하면 개입하게 돼 있는 상황을 모르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얘기가 나왔다길래 좀 궁금해서 다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1일에 이면 계약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상황이 됐는데, 근데 김 전 장관이 현직 장관 시절에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도 이런 게 없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위증에 걸리겠네요. 네, 이 원전 수주가 체결되고 바로 이듬해인 2010년에 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유승민 당시 국방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전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추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나 안전보장이나 파병이나 이런 거를 합의나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은 아니고 예. 그런 것이 약속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 작년에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예. 결국 이 발언 자체가 이 위증을 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자, 저 당시에도 인정하지 않고 비밀 협약 사실을 숨긴 것이 결국 국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네, 김 전 장관은 이 당시 국회가 어떤 경우에서든 반대를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예. 이런 국회 비준 논의 자체를 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만약 국회 비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문제가 됐다면 이 당시에 원전 수주도 좀 힘들었을 거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예.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 비준을 받을 때 이제 국회에서는 비준이 안 될 경우에는 모든 상황이 깨지는 거예요. 연락할 수 있다. 네가 우리한테 원전만 준다면은 이러이러한 것도 다 우리가 도울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 실제 군을 보낼 일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이 한국 국회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좀 상황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UAE 측에 설명을 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UAE 쪽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도 그렇게 달려간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인데, 국회 동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 언급조차 하지 않고 약속을 해준 것은 사실은 이건 좀 위헌에 속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라는 게 곧 파병을 의미하고 예. 이 파병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걸 무시를 하고 유사시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 현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다가 이게 국내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손을 대려다가 예.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칼둔 청장 방문 이후에 청와대는 양국 관계 봉합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일이 벌어지면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이명박 정부와의 협정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불씨는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만나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로 들어와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초청 의사가 담긴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임 실장은 양국 관계가 악화됐던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를 특사 방문했을 때도 칼둔 청장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화를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양국 관계 봉합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종석 실장의 이야기는 그것이 바로 제 뜻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정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 불편을 끼치지 않았는지 염려가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칼둔 청장이 다녀간 뒤 청와대는 사실상 양국 관계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계 복원 이후에도 MB정부 때 맺어진 한국군 자동 개입 협정은 유효한 상태여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일단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만들어 아랍에미리트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 추석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금전적으로 힘들어하자 국정원이 2억 원을 가져왔다. 이걸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우릴 챙겨주는 거냐 하면서 흡족해했다. 이 내용은 뇌물 전달책이었던 국정원 전 간부가 상납에 대한 뒷얘기를 털어놓은 내용입니다. 최순실 씨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에서도 버젓이 뇌물을 받은 거죠. 상납한 돈은 국정원 집회 개수기까지 동원해서 5천만 원짜리 다발로 만든 뒤에 가방에 넣어서 전달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문고리 3인방 비서관인 이재만, 안봉근 씨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법정에선 뇌물 전달자 이헌수 국정원 전 기획조정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공개돼 주목받았습니다. 2016년 9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상납이 중단되자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전적으로 힘들어한다고 운을 뗐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헌수 전 실장이 2억 원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후 안 전 비서관이 다시 연락해와 VIP가 흡족해하며 우리 사정을 국정원에서 챙겨주는 것이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에선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자세한 방법도 공개됐습니다. 먼저 국정원이 사용하는 지폐 개수기에 5만 원짜리를 넣으면 띠지로 묶여 100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돈뭉치를 10개 만들어 다시 고무밴드로 묶으면 담뱃값 세로 높이의 5천만 원짜리 돈다발이 됩니다. 국정원은 이런 돈다발을 2개씩 총 1억 원을 가방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영화를 방불케 하는 뇌물 상납은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이뤄졌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오늘 충청과 호남, 제주 등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더 오고 기온도 크게 떨어집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죠. 정진명 기자, 지금은 눈이 좀 그쳤죠? 네, 저는 지금 광주광역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눈은 하루 종일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충남 예산에 15.7cm, 전북 임실 9cm 등 호남과 충청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충남은 당진과 태안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전북은 14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13개 시군, 충북 6개 시군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눈 때문에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강진군 성전면 국도에서는 빙판길 교통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완주 순천 고속도로에서는 트레일러가 미끄러져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25톤 탱크 로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실려있던 차염소산 나트륨 15,000리터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광주와 군산 등으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 17편이 기상 악화로 결항했습니다. 눈은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많게는 50cm 이상, 호남과 충청에 10에서 15cm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많게는 3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강원도 철원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 서울 영하 8도, 광주 영하 3도로 예보됐습니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목요일부터는 서울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난 7일까지 7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는 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 기록을 입수해서 당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장 씨의 문건이나 동료 배우 진술보다는 술자리 강요가 없었다고 했던 소속사 대표와 참석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장 씨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것도 술자리 강요에 대한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곳곳에는 장 씨가
폭행과 욕설을 당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 안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고 온갖 욕설로 구타를 했다. 고 장자연 씨 문건에 드러난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폭행 정황입니다. 2008년 6월 소속사 건물 3층 VIP 접객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장 씨 지인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 씨가 눈에 멍이 좀 들었고 방 안에서 1시간가량 울었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자살하기 4일 전 소속사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도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저를 때린 적도 있고 욕하는 건 기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을 험담한 것에 화가 나 페트병으로 머리를 툭툭 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술접대 강요 혐의와는 연관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씨와 술자리에 자주 동석했던 신인 배우 윤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봤고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2차가 끝날 때까지 노래와 춤을 추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씨 진술이 술접대 강요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자, 이 문제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수사가 부실했거나 봐주겠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문건에 등장한 사람들이나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실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도 역시 그것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언급됐던 인물들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봐주기 수였다는 의혹이 더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예. 경찰은 기업인과 언론계 인사, 연예계 인사, 정치인 등 모두 9명을 강요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예. 당시 장 씨의 측근 진술에서도 영화계 인사와 재벌들이 있는 자리에 장 씨가 불려갔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장 씨의 매니저 등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예. 당시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요. 술자리 참석자가 허위 진술을 했는데도 정치인 지망생이기 때문에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불기소로 처분한 근거에 또 논란이 있을 만한 부분이 있나요? 예,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요. 엉뚱한 사람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 검찰은 애초에 기소 의견으로 또 송치했던 사람을 어떤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2008년 7월에 소속사 대표가 참석을 했었던 한 오찬 자리였는데 예.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던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자리에서 만났다는 증거를 경찰 조사에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미 경찰 조사에서 그 자리에 없었다고 확인이 된 사람을 검찰이 언급했다는데 그건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자리에서 이제 전혀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는 식사 영수증까지 제출을 했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을 접촉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초기 경찰 진술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해당 인물의 알리바이가 명확하게 있고 이렇게 불기소 결정서에 이름까지 올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예. 그것도 없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 없었다고 밝혀진 인물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예 조사를 안 했다 그런 얘기죠? 예.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그 불기소 결정서에선 있는 것처럼 썼다는 겁니다. 예. 경찰에서만 3차례 조사를 했고 검찰에서는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해당 인물을 접촉을 해봤는데요. 그 인물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아도 된다 해서 나가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엉뚱한 사람을 장자연 문건에 나온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검찰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앞서 보도해드린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꽤 있죠. 예, 맞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소속 배우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수직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비록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때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우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 속의 문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가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사가면서 버린 겁니다. 주요 문서를 대장에 기록하고 분류해서 보관하는 대신 버렸다는 사진을 남겼습니다.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 같은 주요 국책 사업 관련 문서들이 이렇게 사라지거나 아예 등록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조민진 기자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10월 8일 열린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하베스트를 28억 5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2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합니다. 그런데 같은 달 26일 다시 위원회가 소집돼 인수 가격을 3조 5천억 원으로 올리는 안이 통과됩니다. 불과 18일 만에 1조 원 넘게 값을 올려주는 결정을 했는데 의사결정 과정을 담은 회의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해외 투자에 나선 가스공사도 21차례 해외 투자 결정 회의 중 단 3차례만 회의록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국가기록원이 3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국책 사업에 대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적발한 사례들입니다. 고의 파기가 의심되거나 방치한 사례도 허다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2016년 12월 해외 사업본부를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폐지 업체를 불러 종이 서류를 버렸습니다. 폐기 목록 대신 폐기 사진만 남겼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투자 결정이 이뤄진 69차례 리스크관리위원회 중 15번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투자 등 1조 원이 넘는 투자 결정 근거는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조직을 폐지하면서 도면과 비밀 기록물이 담긴 기록물을 목록도 없이 다른 부서에 넘겼습니다. 이 자료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창고에 방치된 채 발견됐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지금 남북회담은 8시 42분에 최종 종결이 돼서 공동 보도문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삼청동에 있는 남북회담 사무국으로 김태현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나와 있죠? 자, 공동 보도문 나온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아직 공동 보도문이 저희 이곳 남북회담본부에 전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모르지만 이 취지는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예. 양측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됐습니다. 이 남북 간 오전 전체 회의에서 주고받은 대화에 비춰볼 때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조율할 부분들이 있을 경우 이 조속히 회담을 열어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자, 저희한테 전달된 내용을 보면 이거 좀 확인을 필요로 하는데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합의 내용이 나와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 대표단이 방남하며 이를 문서로 협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쪽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 있습니까? 네, 저희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쪽에 전달이 됐지만 정확한 공동 보도문의 합의 사항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쪽에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한다. 네. 이것도 그쪽에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쪽에 전달이 된 상황인데요. 일부 성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 앞서 유선희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이 2년 가까이 중단됐던 서해 군 통신선이 내일 오전 정상 가동이 되기로 했고요. 또 우리 측이 제안했던 군사회담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다만 우리 측 비핵화 대화 재개에 대해선 북측 이성건 대표가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서해선 군 통신선 재개와 관련해서도 이를 오늘 공개했다면서 이 북측에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공개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공개한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겁니까? 아니면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 개통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중 이 복구된 게 확인이 됐는데 내일 오전 8시부터 정상 가동하기로 했으면서 왜 오늘 중 남한이 먼저 이를 공개했는지 이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미 3일에 군사통신선을 개통했는데 왜 오늘 했다고 공개했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조금 엇갈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양쪽에. 다만 이제 발표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비핵화 언급을 아마 우리 쪽에서 한 것 같고 이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저쪽에 리성건 수석 대표가 매우 강한 불만을 표시를 했다. 근데 아까 나온 얘기로는 그냥
경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정반대의 얘기가 나와서 어떤 것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오전 중에 저희 측 기조 발언에서 이 비핵화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 사실이고 이 북측에서 별다른 반응 없이 경청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몇 차례 회의가 진행되면서 북측에서 이 강한 불만을 그때 제기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건 뭐 추측일 수는 있지만 오전에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얘기가 아마 뭐 평양에 당연히 보고가 됐을 테고 거기서 수정 지시가 내려와서 아마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하게 되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추측이고요. 왜냐하면 오전과 오후에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니까 일단은 오후 태도를 결론으로 봐야 될 것 같군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 대표단이 방남해서 방남하기로 했고 이걸 문서로 이제 합의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게 혹시 언제쯤 한다든가 아니면 그 급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그쪽으로 안 들어갔습니까? 네, 이 후속 회담이 언제 열릴지 또 누가 어떤 급에서 참석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참석한 만큼 천 차관의 주도하에 이 유관부처 특히 국방부를 관계자들을 참석시켜서 유동적으로 이 후속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푼다. 이거 늘 나오는 레토릭일 수도 있는데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푼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북한이 강조해왔던 부분인데 일단 이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남측이 먼저 신년사를 통해서 이 대화를 요구해왔고 먼저 남북 관계를 개선한 뒤에 그 다음에 이 한반도 문제 등을 대화와 협력 등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 이러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것이 어떤 원론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양쪽이 더 담기로 했는지 이것은 좀 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고 전해진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것이니까요. 혹시 제 질문 중에서 빠진 게 있습니까? 준비한 것 중에?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들 세 가지 모두 다 지금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 보도문을 공식적으로 내놓는 시간은 언제쯤 될 거란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점이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중계를 마치는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곳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김태현 기자가 삼청동에 있는 남북대화 사무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천 화재 때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소방차 진입을 막았던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었죠.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소방관들이 호스를 들고 100여 미터를 뛰어가야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소방차 한 대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겨우 지나가나 싶더니 멈춰섭니다. 잠시 뒤 산소통을 맨 구조대원들이 차에서 내려 뛰어갑니다. 이렇게 주택가 골목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지난 3일 밤 10시 15분쯤 충남 아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22살 전모 씨가 화상을 입었고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구조대원들과 진압대원들이 현 차에서 내려서 소화기하고 호스를 들고 여기서 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화재 주택까지 뛰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겁니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진압이 어려웠던 화재는 지난해 7월까지 전국 103건, 최근 5년 동안 평균 112건이나 됩니다. 소방청은 6월부터 현행법을 개정해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강제로 치우고 보상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 다음 주가 31주기입니다. 당시 대학생 박종철 씨는 서울 용산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 끝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분실이 전국의 43곳이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좁은 창문은 세로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탈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수없이 물고문이 이뤄졌던 욕조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987년 당시 서울대생 박종철이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고문과 강압 수사가 이뤄졌던 이곳은 2005년 경찰청 인권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는 여전히 43곳의 보안분소가 운영 중입니다. 서울에 있는 보안분실 5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가 그 옥인동 보안분실 맞나요? 예. 지금도 뭐 사용 중인 건물. 그렇죠. 보안수사대. 주택가 한가운데 높은 담과 철조망을 둘러쳤습니다. 창문을 아예 콘크리트로 가린 곳도 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선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섬뜩하죠. 저기서 사람이 죽어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너무 무섭죠. 예전엔 용도를 숨기기 위해 부국 상사나 경동 산업 같은 간판을 달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군사 독재의 잔재인 보안 분실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안 수사를 하더라도 특별한 분실에서 진행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득권 차원에서 보안 분실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는 만큼 오히려 대공 분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인권 친화적으로 겉모습 등을 리모델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서울과 경기, 인천에 쓰레기가 한데 모이는 수도권 매립지 옆에는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매립지 주변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속속 모이면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50여 가구에 200여 명이 사는 한 시골 마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조금만 방향을 돌려보면요. 28개의 폐기물 업체와 100여 개의 공장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을 회관 위로 항공 촬영 장비를 띄워보니 가정집 사이사이로 공장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인데 가림막 하나만 둘러놓고 집진 시설도 없이 폐기물을 파쇄하는 겁니다. 공장 가운데 할머니라면 알아요. 무슨 배달이고 뭐고. 주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성분이 섞인 먼지가 날아온다는 겁니다. 땀이 나면 그 흰가루가 붙잖아. 따갑고 가렵고 그냥 돈도 뜰 수가 없고 돈도 가렵고. 이 집도 공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붕이 까맣게 변했는데 무슨 성분인지 알아보려고 자석을 이렇게 대보니 이렇게 금세 철가루들이 붙게 되는데요. 토양은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잠깐 자석을 갖다 댔는데도 이렇게 철가루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집 창틀의 먼지에서도 쇳가루가 나옵니다. 집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먼지에 주민들은 창문 틈을 신문지와 테이프로 막았습니다. 밖에 빨래를 넣는 건 생각도 못합니다. 시작할 때는 안 돼. 며칠 말려야 돼. 며칠 말려야 입어. 이 마을이 바뀐 건 마을 입구에서 1km 거리에 수도권 매립지가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전부 논밭이에요. 진짜 여기 살기 좋은 마을에 됐어요. 92년도에 세계 최대 수도권 매립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 이런 현상이 나. 마을 앞 도로는 수도권 매립지로 향하는 대형 화물차들로 24시간 쉴 새가 없습니다. 이 아래쪽 화단을 보시면요. 이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완전히 뒤덮여 있고요. 그래서 도로 옆에 있는 이 나무들은 잿빛으로 변해 말라 죽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요. 근데 올 때마다 못 청소를 해도 올 때마다 지저분해요. 먼지들 때문에. 공장 차들 이것 때문에. 폐기물을 실은 덤프 트럭은 먼지를 뿜으며 지나갑니다. 이런 환경 속에 아픈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공통적인 증상은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 두드러기. 비슷한 두드러기가 났던 흉터가 주민들의 피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막 이리 가려워 있는 게 미치도록 가려운 거야. 막 끓어 막 피가 나도록 끓어. 옷에는 이래 노출이 안 되니까 여름 되고 봄 되면은 그냥 봄 되면 먼지가 말도 다 못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하루아침에 손가락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손바닥 가운데 피가 뭉치고 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만 하지
무슨 병인지를 별명을 못 대더라고. 주민들 자체 조사에 따르면 5명은 암, 32명은 순환기 질환을 앓고 있는 등 대다수가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주민 10명을 우선 검사한 결과에서도 소변 중 카드뮴 수치가 일반 국민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주민들은 집단 이주를 요구합니다. 시는 가구마다 태양열 발전기를 지원하는 보상책만 내놨습니다.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할당된 돈을 도심지 공원 사업에 쓰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개발에 자금이 필요하고 빌려주려고 했었는데 문화공원인가? 몇 개 공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서구 쪽은 아니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계약 연장으로 수십조 원의 경제적 이득을 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밀착 카메라 부혜진입니다. 이 빛은 7억 광년 전 우주 멀리서 출발해 지금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지금의 순간도 이미 오래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당신과의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다. 메타톡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업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벌겋게 녹이 슬어버린 데다가 거칠게 얽힌 철조망 사이에는 사람을 핥히는 가시마저 박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휴전선을 가로막고 있었던 낡은 철조망. 그것을 이용해 피아노를 만드는 작업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타악그룹 공명은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3년 전 분단 70주년을 맞아서 기획된 통일 피아노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부러진 철선을 곱게 펴고 상하지 않은 부분을 골라내고 조심스레 소리를 고르는 작업은 더디지만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북에 고향을 두고 내려온 노인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꿈에도 잊지 못한 그 시절을 연주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의 소리가 아닌 투박한 저음이었지만 왠지 모를 묵직함이 밴 깊은 울림. 남과 북 역시 오랜 시간 이렇게 녹슬고 구부러진 철선 마냥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의 젊은 후계자와 그에 못지않게 과격해 보이는 초강대국의 책임자. 그들이 마치 아이들처럼 핵단추의 크기로 말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평온한 일상 저변에는 불안감이 깔리고 마음엔 녹이 슬고 구부러지고 가시는 가득 돋아 있었죠. 그것은 이미 작가 한강이 미국인들을 상대로 토로했던 것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긴장과 공포가 우리 내면에 쌓여 있고 그것들이 단조로운 대화 속에서 짧게 번뜩인다. 아마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린다고 해서 올림픽 한번 같이 치른다고 해서 그 모든 갈등이 해소되리라 여길 만큼 순진하진 않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회담이 진행되는 판문점으로 자꾸만 시선이 쏠리고 한 줄 한 줄 관련 속보가 나올 때마다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평생 분단으로 인해 마음을 다쳐왔던 노인은 휴전선 철조망으로 만든 피아노 앞에 앉아 평안남도 용강군 부고온 고향의 봄을 연주했습니다. 88줄의 철선, 그 둔탁한 저음이 모여 만들어낸 소망은 휴전선을 넘어 내를 건너고 산맥을 넘을 것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10시간 넘게 걸린 회담 끝에 마침내 공동보도문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삼청동의 남북회담 사무국을 연결해서는 대략 전해진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공식 보도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차근차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유 기자 나와 있죠? 네. 3개항의 공동보도문은 맞습니까? 네,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 원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 예. 간략히 전해드린 내용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하나하나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전해주세요. 예, 첫 번째는 아까 전해드린 대로 평창 올림픽 관련 내용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북측은 평창 올림픽의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이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쌍방은 북측의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 문제, 그리고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차후에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건 아까 저희들이 이제 대략 요약한 내용을 풀어놓은 겁니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예상했던 내용과도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두 번째가 관심이 많이 가는데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한다. 이건 어떻게 풀려져 있습니까, 내용이? 네, 군사당국 회담은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서 민족적인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자, 마지막 군사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하고 그에 따른 군사 당국 회담을 연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이. 네. 여기에 예를 들면 당초에 좀 예상이 됐던 내용, 다시 말하면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라든가 축소라든가 연기는 이미 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안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까? 네, 한미 연합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군사적으로 어떤 후퇴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돼 있지가 않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보도문 원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다만 이러한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것이다 하는 것은 없지만 뭐 예상은 가능해 보이기도 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함부로 예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니까요. 그 이외에 다른 내용은 거기에는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항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아니요, 제가 드린 질문은 예. 두 번째 군사당국 회담 내용에 있어서 조금 아까 유 기자가 얘기한 것 이외에 다른 내용이 더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 전체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연합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있을 실무급 회담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가능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명확하게 네, 해야 됩니다. 문서상에 네.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네, 추측은 없습니다. 가능한 얘기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뭡니까?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푼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고 아까 저희들은 일부로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은 남북 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쌍방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부수적인 그 설명이라든가 뭐 흔히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없었습니까? 그냥 그것만 딱 내고 끝냈습니까? 네, 추가적인 설명이 통일부 측에서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보도문 원문이 공개된 직후에 지금 전해드리기 때문에 그 예. 이후 내용은 추가 취재를 통해서 다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보도문 세 가지 항을 여러분들께 좀 더 풀어서 원문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얘기들이 나왔던 것은 아까 김태형 기자하고 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들어온 소식은 개회식 공동 입장, 남북 공동 문화 행사 개최에 의견 접근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보다 자세한 소식 저희들이 뉴스 끝나고 나중에 1분 뉴스에서라도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짧게라도 좀 오늘 전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자유한국당의 시시각각입니다. 지난해부터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의혹 제기를 자유한국당이 꾸준히 해왔는데요. 오늘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비밀 협약이 있었다라고 실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세 수위는 낮췄지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간의 문제와 또 어떻게 수습을 하고 또 앞으로 양국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상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지난해 말부터 자유한국당이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의혹 제기는 시시각각 수위와 표현이 변해왔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으로 잠깐 살펴보면요. 멤버전 나온 건 북한 접촉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 정부가 문재인 아랍에미리트의 왕실 자금을 들여다보다 발각됐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 없는 게 지금 밝혀졌고요. 또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앞에 가서 원전 게이트 국정조사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나흘 뒤쯤 갑자기 침묵 모드로 변했는데 이때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이면 계약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면서 돌연 침묵 모드로 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밝혀진 내용에 가장 가까이 갔던 내용이죠. 이면 계약 얘기가. 이면 계약설이 초기에 나오면서 갑자기 입을 닫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일 신년에는 다시 망나니 외교다라면서 수위는 좀 낮아졌지만 어쨌든 계속 공세는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1일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면 계약이 없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게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한 달이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야당 쪽에서도 언론에서도 뭐 사실은 굉장한 오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군요.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제의 동지들로 잡았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법정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로 쇼핑백에 넣어서 매달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박 전 대통령에 전달했다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고에 보관한 돈이 2억 원은 넘지 않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찰만 하면 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가요? 대통령이 잔고를 물어보면 보고를 했다라고 해서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금고 잔고를 꼼꼼히 챙겼다라는 얘기도 한 셈입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은 1998년 9년에 보좌관으로 당시 의원 박근혜와 연을 맺었는데요. 20년 가깝게 연을 맺었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모두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지적 입장에서 본다면 배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진실은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진술은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아까 저희가 잠깐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아랍에미리트 군사 협약을 본인 책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치부 이희정 기자가 오늘 오전에 김태형 전 장관을 만났는데 이 전 대통령에겐 보고하지 않았다. 내 책임으로 했다. 이런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언뜻 보면 의리를 지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랍에미리트와 비밀 군사 협약이 있었다는 것을 김태현 전 장관이 실토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이 정말 몰랐다면 군 통수권자가 우리나라 군대가 해외에 파병될 수도 있는 협약 내용을 몰랐다는 무능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알았다면 헌법 절차 위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죠.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에 눈이 많이 오고 호남 지역은 모레까지 많게는 20cm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이 영하권에다가 이번 주 후반까지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예,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맘에 흐르는 시냇물 미움의 골짜기로 물살을 가르는 물고기 때 물 위로 차오르네 이렇게 가까이